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간밤 미증시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쏠려 있는 시선들, 파월 의장이 25bp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다가올 3월 FOMC에서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낙폭 보이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 내일이면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대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했고요. 또 간밤 미 증시 상황을 지켜볼 때 더욱더 오늘 장전 전략은 꼼꼼히 짜야 되는 하루가 됐습니다. 자,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글로벌 이슈에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까지 꼼꼼하게 짜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챙겨보시면서 변동성이 많은 그리고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그 작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순서로 함께 글로벌 이슈 나눠볼 분 인사 나눠봐야겠죠. 자,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사실 아침 우리 하늘도 저도 오면서 보니까 좀 구름이 많이 끼어 있던데 미증시도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미증시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 하향세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챙겨가면서 희망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 시점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실적 하향세를 마무리 짓고 있는 국면의 원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기업 실적들이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 실적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IT 관련된 기업들의 좀 실적 부진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신 이제 올해 1분기에 지금 이제 예상 추정치는 조금 작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가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FN가이드가 이제 국내 증권사 3개 이상에서 그 실적 추정치를 이제 발표하는 종목들이 한 200종목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 추정치를 지금 기업 올해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를 1분기 나왔습니다. 한 24조 8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 24조 3천억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이후에 기업 실적들은 계속 좀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부진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일주일 전보다는 조금 이제 상승 반전을 하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저하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작년 들어서부터 많이 나왔는데요. 상반기에 조금 부진하고 하반기 이후에 좀 개선될 기미가 커진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이 하반기 이후에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그 글로벌 이제 이슈 자체로도 조금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이제 급격히 올리면서 올해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상당히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제 노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경기 둔화가 없이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것도 증시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든 그런 요소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전일 그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희석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 내에서는 그런 의견이 좀 강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관련된 수혜가 국내 기업들한테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서부터 이제 양회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양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5% 내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990년대 이후에
최저 수준의 이제 목표 그러니까 목표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작년에 3%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수주 관련 중심으로 만약 이런 이제 그 경제 성장이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아마 올해는 조금 예상보다는 좀 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전쟁 국면이기도 했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실적치를 좀 낮게 잡으면서 눈높이를 낮추는 국면들이 이어졌는데 그나마 이제는 점차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 부분들이 보이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일일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섹터들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섹터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요즘에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 예측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업종마다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지금 최근 들어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도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초에 이제 시장 주도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하게 향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극재를 비롯한 이제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작년에도 큰 폭의 그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도 시장 내에서도 좋은 그런 흐름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기치가 나오곤 있지만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2025년까지는 계속 그 공급자 우위의 그런 시장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급자 우위가 계속 된다라는 건 생산 업체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만들어내면 대부분 다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이제 생산 시설 확장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뭐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뭐 미국 시장 내에서도 계속 이제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국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그 소재 업체 직접적으로 이런 소재에 대한 대규모 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2차 전지 주에 대한 그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소재뿐만 아니라 올해는 장비 관련주들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공장들이 계속 신설을 됨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에 대한 실적 개선세도 뚜렷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만약 이런 이제 조정이 일부 이제 이뤄지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트렌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 뭐 거기에도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그런 마인드셋이 네, 좀 그렇죠. 필요한 것 같은데, 자 지금 2023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들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뭐 한국전력부터 농심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님 이 표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지금 그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년보다 이제 실적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딱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 관련주나 아니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많다. 그러네요.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리오프닝에 조금 더 국내 기업들의 영향이 좀 크게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코스맥스나 덴티움, 클리오,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중국의 이제 한란령이 좀 해제가 되면 관련된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리온 농심 같은 경우도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의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외에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뭐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체 작년에 적자 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적자 폭이 올해 조금 그러니까 축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기요금 자체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올해 적자 폭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그 리오프닝 관련주 섹터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기대를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중국이 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양회가 진행되면 뭐 내수 관련된 그런 그 진작책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화장품이나 의류 관련주들, 뭐 큰 게 중국 소비재 관련주죠.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탄력적일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나왔듯이 코스맥스나 그다음에 클리오 같이 이제 중국 내에서 좀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 중심으로는 조금 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국내에 본격적으로 입국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카지노나 면세점 관련주의 sek터도 뭐 좀 더 실적이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마 2분기 이후에 좀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그 이제 상장사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이제 IT 관련된 부분의 그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업황 불안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뭐 턴어라운드가 되기에는 좀 이르다. 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 때 좀 지켜보시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근데 뭐 한국 증시는 반도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테마에서 섹터로 넘어갈 정도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는 좀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들, 관련 업종들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경기의 어떤 흐름들을 짚어볼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게 조선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지난해 엄청난 수주 실적을 보여줬고 또 호실적을 보이게 될 것 같은 모습들 조선주 쪽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변수가 되는 부분들은 환율이라던가 뭐 후판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자, 지금 변수 요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의 최근 추이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지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네. 현재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영업 실적이 이제 3개사 모두 다 이제 적자 전환을 했다, 적자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라고는 하지만 3,500억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8,500억대,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대까지 그런 이제 적자가 크게 이제 기록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적자 폭이 이제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제 상당히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선박 중심으로 그러니까 재작년 이후서부터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주를 하고 나서 이제 최종 인도까지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중도금을 받고 최종에 이제 잔금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요. 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선박 계약을 할 때 중도금보다 이제 잔금 비중이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올해부터 선박이 본격적으로 인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잔금의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이제 수주를 한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선박 가격들은 대부분 이제 달러로 이제 대금들을 이제 결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환율이 뭐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선박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이제 수주를 한 경우에는 뭐 상당히 이제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관련된 그 매출이 상당히 좀 커졌었던 부분이 있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원화가 조금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최근에 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주되는 그런 물량들 자체도 향후에 뭐 매출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선박 가격에 이제 계약하는 시점에서 보통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이제 환해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환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가 중간에 이제 환율이 변동된다라고 해서 매출이 크게 좌우된다라기보다는 이런 수주하는 시점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제 중요한 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안정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 비용 중에서 한 30%가 후판 가격으로 이제 이루어질 만큼 후판 가격의 가격 변동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도 이후에 철강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서 후판 가격도 올해부터는 조금 하향 조정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조선 3사와 그다음에 철강 회사들이 작년 말에 올해 납품하는 그런 후판 가격을 한 10만 원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사, 그러니까 3개 조선사의 대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4천억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올해는 그만큼의 순이익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주들 주가 추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뭐 스탁으로 보셨습니다만 사실 주가는 그에 비해서는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정도로 네, 그렇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호실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힘을 못 내는 이유가 궁금한데 이렇게 그냥 표로만 살펴봐도 사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봤을 때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그나마 좀 그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개선세는 확실히 뚜렷하게 보이는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지금 뭐 영업이익을 추세를 보이지만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건 이제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그 문제는 이제 과거서부터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들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씩 이제 중간에 있었는데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지속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예전보다는 좀 못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실적 개선되는 걸 보고 나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더 많이 작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제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수세가 좀 더 유입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 내에서는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시점에선 이제 선박들의 인도가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아니면 또 그러니까 뭐 취소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뭐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중공업이 이제 영업 적자가 크게 이루어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FPSO라는 이제 해양 플랜트용 이제 원유 시추선에 대한 생산을 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인도에 가는 선박회사 이제 파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인도를 못했었던 경우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영업에 대한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선박이 많이 수주돼서 만들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만약 인도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에서 발주했었던 그런 이제 선박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계속 당하면서 과연 이런 선박들이 인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시장에서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
주가가 올라갈 듯 하면서 계속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참 챙겨야 될 게 많네요. 우리가 그냥 뭐 실적이 나아진다, 개선세 수주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만 챙길 것이 아니라 과연 실제로 인도가 되어서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은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해서 실적 장세라기보다는 좀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낙폭이 과대한 호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조선주를 포함해서 호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시장 자체가 뭐 어떻게 지수는 이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종목 장세의 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대외 여건이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종목별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종목으로 단기적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조금 전에 계속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아마 조정을 보일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이런 이제 조선 완성 업체들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나 아니면 뭐 엔진 관련된 그런 업체들 관련돼서도 여전히 시장 내에서 관심을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기자재 관련된 업체들은 조선이 수주한 다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면 한 1년 정도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일단 최근 들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런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사항들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매수하시는 그런 관점이 어떨까 싶고요. 전반적인 이제 지수가 이제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배트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내 증시 작전 꼼꼼하게 세워봐야겠죠.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지금 뭐 사실 뭐 간밤 미증시 당연히 보셨겠지만 지금 좀 오늘 시장 좀 불안하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기운이 좀 납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우리 시장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줄 때도 있었잖아요. 최근 이런 시장의 흐름들 볼 때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떤 게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요즘 장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분은 결국에는 야간 선물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반영은 되느나 우리나라 증시 요즘 거즘 테마의 천조 전국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 초반에는 출렁이면 어느 정도 예상은 되나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일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사실상 제롬 파월이 어제도 이렇게 이어졌지만은 오늘도 내일이죠. 네. 하원에서도 이제 또 청문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하루 아침에 이제 스탠스를 바꾸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도 하고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는 대로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는 대로 대응만 잘한다면은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 흐름은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어제는 정말 테마의 춘추 전국시대 딱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증시 자체는 간신히 빨간불 거의 보합권을 유지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무려 8개나 됐었죠. 이 상한가를 기록한 테마도 대부분 리튬과 그리고 2차 전지 혹은 품절주의거나 그 개별 테마가 생겨났던 종목들입니다. 먼저 도대체 왜 이런 혼란스러운 테마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진 것인지부터 좀 살펴볼 건데 증시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의 증시 외에도 일정 구간에서 지수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이 일정 기간 유지가 되면은 이때부터 흔히 박스권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박스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 말이 많은데 이때 장세의 특징이 개별 테마의 종목들의 상세가 어마무시하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14일부터 저점 22원에서부터 최고점 420원까지 약 1,809%의 상세를 보여준 한국 앵커 유전이 그 대표적인 종목의 예이죠.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유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베트남 개발 원 모습과 매우 유사한데 종목의 특징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종목 다 펀드 상품이었는데 한국 앵커 유전은 이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유전에 투자하는 유전 펀드 상품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주식의 형태로 발행한다. 그런 것들이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를 받기 위해서인데 이 와천된 거죠. 지난번 그런 엄청난 상승 랠리의 이유 또한 사실 특이한 점이 없이 박스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박스권 장세에서. 그리고 일부 소수의 물량만으로도 주가를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매수할 틈도 없이 주가를 올려버린 후에 주가를 올린 세력이 이탈할 때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악마의 종목이니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은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확연하게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황호준 연구원님께서 지금 시장, 우리 시장, 특히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좀 이 이야기를 빼놓고는 증시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연구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어제도 역시 리튬과 2차 전지였는데 지금의 랠리를 보여준 장본인 에코프로 쌍둥이 형제의 상세가 잠시 주춤주춤거리고 있죠. 과거 리튬과 2차 전지 테마로 엮이면서 시세를 분출했던 기록이 있는 종목들이 이 상세를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 리튬은 지난번 리튬 플러스 테마로 엮이게 됐었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리튬 플러스에서 인수된 이후로 올해 2차 전지 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31,000원에 고점을 두 번 갱신한 이후에 상승분의 반절이 가까운 되돌림이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딱 이 부분이기도 하나 현재 리튬 테마의 상승세 또한 과거의 상승과는 비교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은 보수적인 접근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코이즈 그리고 KBG, 레몬의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 이 코이즈는 충북 제천시에 있는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해서 투자 협약을 했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종목이 얼마나 2차 전지에서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있느냐보다는 이 철저하게 공장 설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추후 2차 전지 산업군 자체의 기대감으로 올라온 감이 없잖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시세 변동이 격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KBG 또한 경우가 비슷하죠. 사실 이렇다 분식이나 호재가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 양산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실리콘 소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 KBG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연계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레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레몬은 조금 실체가 있긴 한데 레몬은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 진단키트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코로나19의 특수성으로 반짝 현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신사업인 2차 전지 사업으로 업태를 변경한 케이스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사업을 지금 메인 사업으로 열고 있긴 한데 현재 개발 중인 전해질 지지체를 삽입을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타 배터리보다 수명이 최대 7배 늘어났다라는 수익 속에서 2일 연속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몇 개의 종목은 정말 철저하게 기대감 속에서만 오르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 또한 동시에 갖고 있는 종목 또한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어느 정도 산업군 자체의 성장 기대감이 사실상 전부를 대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전기차 시장, 뭐 2차 전지 시장 당연히 커질 것은 뭐 시장에 자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최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하면서 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했던 섹터, 기업들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밖에도 이제 리튬하고 2차 전지 외에도 좀 눈에 띄는 테마가 있었는데 폴라리스 그룹들의 상승이었죠.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우노, 그리고 세원이 현재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문서 뷰어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요. 이제 맥북을 사용해 보셨거나 외국에서의 인지도는 국내와는 조금 다른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억대의 이용자를 보유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겠죠. 이동통신 앱스토어의 보안 검증하고 플랫폼 개발하고 유지 보수를 영위하는 이런 주된 매출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피스는 그렇게 비중이 없습니다. 이 폴라리스 삼형제들 또한 상승세에 대한 뚜렷한 이유와 명분이 없습니다. 수익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어느 정도 광기가 붙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여전히 SM도 한 번 이슈가 되었죠. 주말 사이에 단독 기사를 통해서 통문도 정말 많이 오고 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를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히게 되면서 SM 주가가 15만 원에 거의 근접하면서 마감을 했죠. 공개 매수가를 아주 조금 남겨놓고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일부러 누가 의도를 했나라는 정도로 15만 원 거의 근처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 소식 속에서 전일 증시는 상당한 이슈가 되자 하이브 또한 장마감으로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주당 18만 원의 공개 매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이 시장에 내보냈는데 이제는 정말 진검승부가 서로가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가 돈이 많고 시장에서 누가 아기구선인지 완전하게 대립의 구도로 넘어갔습니다. 양측 전부 다 너무 이슈화가 되면서 인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매물 비용이 이미 수천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됐죠. 막상 또 이겨도 이 승자의 저주에 빠져서 출혈이 상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싱가포르 투자청과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를 통해서 약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를 받았고 하이브는 원스텔리 필두로 해서 투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에 국내의 재무적인 투자자 FI를 찾고 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이 FI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세계 빅매치가 성사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참고로 지난 2월 10일 주당 12만 원 공개 매수를 발표했을 때 당시랑 비교한다면은 약 한 달 만에 인수전에 드는 비용이 3,570원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총평으로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너무 환희에 빠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방심하고 있을 때 한 차례 시장에 큰 충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때가 또 바닥인 경우가 많기도 하죠. 물론 저의 시나리오대로 증시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확실한 거는 지금 시장은 너무 환희에 빠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현금 비중을 30%나 50% 꼭 유지하는 선에서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2차 전지 랠리만 봐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에 좀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고 재차 좀 강조를 해주신 황우준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다음 작전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A님 최근에 우리 증시가 지금 뭐 글로벌적인 우려와는 다르게 그래도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박스권 내에 움직이긴 합니다만, 자 코스닥은 2차 전지 그리고 뭐 SM이 촉발시킨 엔터테인먼트 훈풍이 계속해서 깃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가 하면 유독 제약 바이오 섹터의 부진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뭐 HLB 같은 경우는 좀 상승도 나왔습니다만, 자 제약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좋지 않은 이유, FA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너무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최근의 시점까지 다 고려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 네모난 빨간색 박스가 2020년입니다. 네.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올랐던 이유는 결국에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되든 백신이 되든 거기에 대한 그 개발 기대감이 모두 묻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생각보다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확진자 수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밀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그럼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제약 바이오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비가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재무 구조를 상당 부분 취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올해 이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을 해서 대웅제약까지 시가총액 상위 15개 기업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 셀트리온 제약,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조차 무언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는 거죠. 결국에는 섹터 자체는 지금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첫 번째 이유로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셀트리온의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개발비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개발비가 무형자산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29기, 30기 이때 한 차례 늘었고 31기에 개발비라고 하는 항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건 단순하게 셀트리온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참여했던 대다수 기업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R&D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연구개발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연구비와 개발비로 나뉘어져 있어요. 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초기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시점부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하고요.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판매 관리비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 결과가 무언가 조금씩 좋게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여기에 한번 시간을 두고 접근해 봐야겠다. 즉 회사 차원에서의 자체적으로 이게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시점부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연구비가 아니라 개발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이 개발비는 보시는 것처럼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산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미래에,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판관비 항목에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 영업이익의 감소를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를 선호하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연구 개발 비용계에서 지금 이쪽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가격이 개발비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여기서 여길 빼면 이 가격이 나오고 있다. 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관비에 들어갔던 게 한편으로는 연구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대웅제약이라든지 또 뭐 녹십자라든지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판관비에 다 처리를 합니다. 결국 이때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 개발비 혹은 연구비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축적이 되면서 기업의 실적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2020년에 급격하게 연구개발비를 늘려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업이익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신약 개발은 더더욱 어렵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신약 개발이 자체적으로 된 게 3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나오는 것은 고작 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 무엇보다 팬데믹이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큰 폭의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은 당분간도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드는 모습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를 크게 부양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지출했던 막대한 R&D 비용이 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 그 당시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네. 그런 만큼 주가 반등이나 상승을 계속해서 좀 바라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해서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볼 때 주가 상승을 일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다시 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리저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상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2015년 정도 이후로는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파이프라인에서 무언가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시장을 무언가 모르게 개척을 하고 여기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것이 지금 당장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몇몇 기업은 중동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시화시켰기 때문에 우선 그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동 시장 같은 경우, UAE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시설 매출액 추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 개발도상국에서 신흥국 혹은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제약, 바이오, 의료, 그리고 기타 헬스케어 그와 관련된 시장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중동이 딱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약 시장의 규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2020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이 중동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기회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 정부가 다행히 세이지를 위해서 무언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면 우선 이번 컨퍼런스라든지 중동 지방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기회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메디톡스라고 하는 기업과 다음 보톡스 페이지에 관련 좀 기업이죠. 가지고 왔는데 루닛, SD 바이오센서,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건 저도 우선은 메디톡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과의 그 판결 승소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무언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더 놓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중동 지방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보톡스에 대한 수요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메디톡스와 같은 기업들은 보톡스 참고로 매출 원가가 너무 낮습니다. 판매만 크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업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해외에서 무언가 기업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경영 환경에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이 정도 기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타 기업들은 여전히 현 시점에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과 실적에 대한 부분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청원 FA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시장에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 네 군데 짚어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대전환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셀트리온 관련주들 주가는 다시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관련 기업들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네. 많은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보고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괜찮을까 좋지 않을까. 우선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회장의 복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는 있겠죠. 기존에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이 바이오 의약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복제약을 한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산해낸 기업이 우리 셀트리온이니까 그런 면에서 회장의 복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라든지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당장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동사가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유럽 지역에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는 또 그와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편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실적이라고 하는 게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약 바이오는 무언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 그게 너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그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국면에는 놓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최근 며칠 동안 보였던 강한 주가 상승, 그게 연이어 나오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대략 15만 원 정도 선인데요. 여기에서 14만 원 정도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이다가 시장이 상승을 하든 아니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우리가 모르는 훈풍이 나오든 그에 따라 주가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명 힘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이 바이오 시밀러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 베터, 이 모든 것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는 우리가 지금껏 봤던 것처럼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결국 높은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이 크게 오를 것이다. 네. 혹은 무언가 모르게 주가 급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도 한번 바라볼 것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최근에 뭐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이 확실하게 매수 타이밍이다라거나 또는 더욱더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섣부르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시점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면서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는 아무래도 좀 오름폭이 크게 나오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네.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반적인 턴어라운드 반등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섹터 전체 전반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무언가 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답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무언가 모르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다양한 종목들, 그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가지고 가도 괜찮을 만한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일평균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던 기업들의 차트를 쭉 보게 되면 연초부터 무언가 모르게 일평균 수익률에 해당하는 수준의 지금 주가가 놓여 있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에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고 시장도 지금 괜찮아요. 적어도 시장은 분명히 더 괜찮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도 지금 정도의 하락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특정 기업에서 하나 크게 나온다면 그리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 모든 것들이 묻어나는 시점이 온다면 저는 제약 바이오는 오를 때 그래도 강하게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사실상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약 바이오 쪽에 큰 폭의 수급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나 지났을 때 외국인들이 해당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는 시점,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출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곳으로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쪽 가지고 버티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서 어떤 전반적인 반등을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지금 뭐 사실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오르고 있는 워낙 다른 뭐 2차 전지라던가 뭐 챗 GPT라던가 이런 섹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를 갖고 가는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청원 FA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